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개봉한 영화 타르를 발굴하고 있는 영화 발굴 채널 호시절. 저희가 타르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또 다양한 각도에서 영화에 대한 안과 밖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 영화의 바깥쪽에 있는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영화에서도 리디아 타르가 끊임없이 침몰하고 추락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여기서도 이제 SNS가 되게 또 중요한 맞아요. 도구 중에 하나로 쓰이거든요. 네. 뭐 트위터라든지, 혹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혹은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정보통신 수단들이 그쵸.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리디아 타르가 줄리아드 음대에서 했었던 공개 강연, 뭐 마스터 클래스 같은 형식인데, 그 강연 영상의 일부를 되게 좀 악의적으로 짜깁기를 해서 타르가 상당히 차별적이고 뭔가 그런 좀 문제가 있는 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편집된 영상으로 이걸 바이럴 시켜가지고 이제 타르를 보내버리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타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사실 또 그게 아닌 부분도 있는 거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최근에 우리 뭐 한국에서도 아시안컵 이슈도 있었고 뭐 사실 이런 류의 이제 유명인들이 뭐 이른바 나락으로 가는 과정들은 끊임없이 1년에도 정말 뭐 십수몇 번씩 뭐 수십 번씩 일어나는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는 저는 그 나락으로 가는 그 당사자, 유명인 당사자의 입장을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또 뭐 재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이 영화의 좀 독특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권력을 남용했고 뭐 많은 그늘이 있고 하지만 저건 진짜 억울한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섞여 있는. 근데 실제로도 좀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유명인들이 뭐 그런 조작된 영상이나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또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좀 억울하다, 너무 얘기들이 좀 과장돼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끊임없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메커니즘을 좀 그래도 되게 현실도 높게 재현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인터넷 세상, 모바일 세상이 되면서 SNS, 뉴미디어가 완전히 뭐 우리 삶을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인간이 성숙한 수준은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깎여서 제일 좋은 것들만 이 정보의 바다에서 고밀집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고 그걸 이제 유명한 사람이면 응당 지켜야 하는 걸로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삐끗하면 굉장히 큰 어떤 도덕적 실추나 뭐 문제아로 이제 나락으로 이제 보내버리는 게 아닐까. 그만큼 뭐 관용이 좀 없어진 사회이기도 하고 물론 그분들이 쉽게 인기를 얻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잘못이 있었을 때 급락하기도 하고요. 그 어떤 공허한 우리 사회의 어떤 유명인의 어떤 일상이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 타르라는 작품이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 감상 이야기할 때 이게 좀 지적 허용인 부분도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이 사실 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영화에서 나중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본인 다음에 오게 됐던 그 지휘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 모습은 그리고 뭐 영화 내에서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이제 누군가가 자꾸 그 음악이 너무 시끄럽다고 집 팔 때는 조금 조용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막 이 사람이 악에 받쳐가지고 오히려 더 막 난장을 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뭐 소화할 수 없는 한계, 이룰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스타든 뭐든 다 비슷하다. 다 같은 인간이다. 그냥 요 내용까지도 사실 함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나락으로 보내는 방식, 그 원우 씨가 좀 이야기하실 때 저희가 지난 영화 다룰 때 다이아드 3를 다뤘잖아요. 다이아드 3에서는 팽창하는 메가시티에서 느끼는 대중들이 갖고 있는 공포, 막연한 공포가 있단 말이죠. 테러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발생하면 우리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그 시대 사람들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이아드 3 같은 영화가 90년대에 나왔다면 그때 메가시티가 막 팽창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쵸. 지금 2020년대, 2010년대, 20년대는 그 뉴미디어를 통해서 느끼는 고독감, 이 외로움, 결국 여기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는 이 리디아 타르가 처했던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이상으로 부풀려져서 나를 짜깁게 한 영상들이 공개되면 어떡하지? 거기서 나는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그 버텨내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 자신의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게 뭘까를 그냥 그 사람은 음악으로 찾았다라는 걸로 영화는 종결하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거품처럼 날아가는 모습을 타르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영화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 공포의 느낌이 물리적 테러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내 일상이 어느 날 해킹을 당해서 나의 검색 기록이 다 노출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내가 봤었던 모든 것들이 혹은 내가 SNS로 누군가와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낱낱이 공개된다면 거기서 느껴지는 공포는 무엇일까를 이 영화는 지금 그렇죠. 우리 시대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타르든 혹은 그 당시 다이아드 3의 시민들이 좀 느꼈던 감정은 되게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다. 그게 이제 바로 배신감 아닐까. 내가 믿었던 사회가 이 정도 인프라가 안 돼서 결국 우리가 테러를 받는구나에 대한 그 당시 시민들이 느꼈을 배신감, 그 공포감. 그리고 이 타르라는 사람은 어쨌든 본인이 가까이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서 느껴지는 이 소외감, 배신감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타르의 입장이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라는 이때 느껴지는 공포는 짜깁기의 공포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모든 것들을 바쳐왔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 이거는 편집되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어떤 공포감이나 상실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그 부분을 점점 더 심하게 그 비중을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작은 잘못에 이렇게 크게 광기 어린 집착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아시안컵과 함께 같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 얘기가 나오니까 좀 조세피님 어떻게 보고 있었을지도 좀 궁금해요. 이 아시안컵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뭐 선수들 간의 싸움, 분란, 뭐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나중에 영상 찍으면서도 좀 더 나눌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슛돌이 시절부터 워낙 어린 그 꼬마 시절부터 보던 선수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진짜 요 여론이 바뀌는데 한 하루면 충분하더라고요. 정말 한 20년 넘게 20년 가까이 쌓아올라온 이런 그 수많은 응원과 호감과 이런 것들이 하루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다음 영화에서 다룰 것도 사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결국 대중이 기억하고 인지하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호감이 아니라 그냥 가십이구나 이 생각이 더 컸고 아시안컵에 대해서 축협의 문제, 클린스만 이제 경질됐죠. 감독의 문제는 이미 워낙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굳이 저희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야기해봤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상황에서 저는 그냥 두 가지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과연 손흥민이 아닌 다른 선수가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여론이. 그래도 사람들이 이강인에게 돌팔매질을 할까. 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이강인과 손흥민이라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와 미래 가장 대형 축구 스타들의 어떤 갈등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밌는 건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물리적으로 뭔가 행사했던 건 손흥민 선수가 먼저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도되는 거는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이강인이 주먹질을 했다. 이게 이강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보도됐던 내용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빵을 때린 사람이 더 잘못했다라고 우리는 많이 판결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먼저 때리지 말아라.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러면 안 된다. 가해자가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상식적인 사회로 그동안 쭉 법적 인프라 안에서 살아왔는데 바운더리 안에 살아왔는데 왜 손흥민이 선수가 먼저 멱살을 잡았는데 이강인의 주먹질을 더 욕할까? 단지 예의 때문일까? 요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손흥민이 아닌 다른 선수였어도 이렇게 이강인이 욕을 먹었을까? 두 번째는 그것과 별개로 보면 왜 선빵을 먼저 한 게 아닌데
더 이강인이 욕을 먹는가. 이 두 가지가 저는 되게 좀 재밌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근데 일단 두 번째 거는 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어떤, 이게 좀 너무 광의적 해석일 수 있는데, 뭐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MZ세대의 모습에 네. 사회적 염증이 이제 폭발한 거 아닐까.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야, 그 정도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밥 먹는 시간에는 같이 밥 먹고 대표팀이 그리고 나서 선배가 얘기하면 듣고 어느 정도는 그걸 해야지. 오죽했으면 멱살을 잡았겠니? 그렇지. 이라는 거에 대한 그건 것 투사거든요.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어찌 보면 기존 세력과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있는 것 같다. 맞아요. 라는 측면이 있는데, 재밌는 건 그동안 신세대는 뭔가 새로운 가치를 어떤 기성세대의 아성을 두드려 가면서 네. 혁파하면서 그걸 바꿔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뭐 그 MZ세대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우리 사회의 구조가 굉장히 빨리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MZ세대가 뭔가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있는가? 그만큼 어떤 정체되어 있는 사회 발전, 사회의 어떤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크게 희망적이지 않은 사회이다 보니 그냥 불편분자로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메커니즘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제가 멀리 과장되게 해석한 거지만, 그래서 그 두 세대의 충돌이 네. 결국은 그 더 많이 뭐 이강인 선수가, 뭐 제가 생각해도 이강인 선수가 좀 잘못한 것 같고 그 모든 태도를 사실 저도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 현장에서 만약에 제가 우리 회사에 있는 분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좀 행동을 한다면 나라면 멱살을 잡지 않았을까. 물론 멱살은 안 잡았겠지만 뭐 그와 연을 끊지 않았을까. 뭐 그렇죠. 요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응축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쏟아져 나온 게 아닐까 네. 싶어서 좀 재밌었어요. 저는 그 간혹 대학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네네. 할 때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공포감 같은 거를 제가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 해당 교수님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본인의 부정적인 의미의 판타지인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학생이 일어나서 모든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를 망신 주는 상황에 대한 그 어떤 공포감 같은 게 있는 교수님들을 제가 꽤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한국 사회 안에서는 이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공통된 공포가 아닐까. 만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박살나는 그런, 물론 실제로는 일어날 일이 거의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자신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 될지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제가,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은 있는 것 같아요. 후배에게 혹은 나보다 세대가 어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나의 그런 권위나 내가 쌓아온 어떤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모멸감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공포감을 공통적으로 다 아마 가지고 있죠. 있는데, 이번에 이 이강인 손흥민 사태가 조금 그런 거를 자극한 부분도 저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똘똘하고 기세 좋고, 맞아요. 뭐 그다음에 이미지도 좋고, 지금 뭐 진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뭐 기세잖아요. 저도 뭐 마침 작년 여름에 그 파리에 놀러를 갔었을 때 그때가 마침 이강인 선수가 PSG로 영입이 됐었던 단계다 보니까 뭐 정말 이제 아시안 프로모션의 그런 일환으로 뭐 진짜 막 되게 엄청 밀어주더라고요. 이강인 선수를. 그래서 그때는 저도 되게 막 너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되게 막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라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 저거 귀엽게 봐줬더니만 내가 저 좋게 봐주고 응원해줬더니만 저거 완전히 알고 보니까 되게 버르장머리 없는 개발하는 놈이네. 네, 이거는 버르장머리의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건드린 거죠 지금. 뭐 그걸 공포감이라고 해도 좋겠고 배신감이기도 하고. 그쵸. 그런 것들을 그래서 되게 손흥민 선수한테 많이 좀 이제 감정이입을 하게 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세피님이 아까 얘기하신 첫 번째 질문이 있잖아요. 손흥민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손흥민이 아니었어도 당연히 문제가 됐겠지만 또 이 정도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참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 유명하고 실력이 있고 네. 막 이래야지 그 권력이 네. 생기는 거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만약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냥 프로팀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면 또 뭐 그래 젊은 선수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뭐 이건데 이제 이게 또 국가대표라는 것 때문에 또 마침 또 손흥민 선수가 막 했었던 인터뷰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데 피곤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또 했던 터라. 맞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손흥민이 그런 말을 했던 터라 더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대표는 좀 달라야 하지 않냐라고 하는, 물론 저는 그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강인 선수는 아마 국가대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은 국가대표고 뭐고 그냥 일단 성과가 중요하고 실력이 중요하고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국가대표라고 하면 어쨌든 뭔가 조금 더 엄숙하거나 조금 더 뭔가 바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엮여서.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가대표든 뭐든 간에 이럴 때는 이제 서장훈 씨가 소환되는 건데 네네네. 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죠. 그냥 극과 공놀이에요, 진짜. 최희양 감독이 얘기하신 네,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어떤 생산성도 네, 없다. 네. 너네가 하는 일에. 그냥 극과 공놀인데 네. 거기서 이제 팬들이 오시는 건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축구보다 네. 국가대표 경기에 우리나라 관객들이 훨씬 더 많이 오시고 그럼요. 팬들에 대한 예의죠. 그쵸. 근데 그 4강전 전날에 그렇게 탁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 정서상에는 해이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날 경기를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그쵸. 유효 슈팅 빵으로 졌잖아요. 할 말이 없지 사실. 그치. 네. 맞아. 이게 또 네. 결과도 네. 중요해요.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포츠는. 결과가 너무 안 좋았기 처참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일도 제대로 못했네. 그렇죠. 약간 되는 거죠. 누릴 건 다 누리고 싶어? 안 되지. 그거는. 어림도 없지. 아니 실력이라도 있어야지. 네, 그쵸. 실력이 없는데 네가 권리만 누리겠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사실 그건 사회에서의 비정한 논리입니다.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되게 좀 혼나야죠. 되게 근데 이번에 어쩌면 조금 이제 아까도 제가 뭐 PSG 말씀드렸지만 물론 당연히 이강인 선수가 실력이 좋으니까 PSG에 영입이 됐겠지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구단 쪽에서도 이제 아시안 프로모션을 좀 염두에 두고 그렇죠. 티켓 셀링이나 뭐 유니폼 셀링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아마 있겠죠. 것도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이제는 마케팅 포인트가 좀 소멸돼 버리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타격이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참 무서운 게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 때문에 인간이 도덕적인 행동까지 하게 될 수 있다니까요. 되게 재밌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제 그런 반드시 진심에서 우러나느냐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대중과의 타협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될지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네. 유명인을 나락으로 보내는 방식, 뭐 타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까 얘기하시는 것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요거를 이렇게 유명인들을 보낼 때는 진짜 자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좀 도덕적으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라고 이제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굴러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옳고 너는 틀려. 넌 잘못됐어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진행되는 공격이기 때문에 더 자비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더 잔혹한 게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디서 뭐 본 건데 감정과 감정적인 건 매우 다른 거다. 그래서 감정 자체는 죄가 없다. 네. 근데 감정적이 되는 건 상당히 이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경계해야 한다. 근데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내 감정 그 자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살피기 어려워지는 지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감정적이 되는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강인 선수를 그러면 우리가 계속 안 쓸 것이냐. 네네. 안 쓸 수도 있겠죠. 결국은 뭐 국가대표 팬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쵸. 팬들에 의해서 국가대표가 사실 존재하는 거나 전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강인 선수 없이 정말 즐겁게 축구를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느껴요.
차 떼고 포 떼면 우리 축구 재밌을까요?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감정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네. 어린 선수에게 뭔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의 기회는 우리 사회가 인식할 수 있는 뭐 사과나 네. 뭐 이런 행동이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강인 선수의 스토리 사과는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인스타그램 스토리 사과문에 나온 그쵸. 거, 그리고 그 사과문은 좀 대중이 그동안 생각했었던 그 기준에 있는 그 정석적 사과문과도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되게 성의 없는 네, 사과처럼 맞아요.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아무리 한국말이 좀 어눌하다 해도 네. 노력해야죠. 아, 그렇죠. 사람 받으려면. 네, 네.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강인 선수가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좀 더 성의 있는 사과가 필요할 거고 결국에는 저는 해결은 손흥민 선수가 맞습니다. 해결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저희 이틀 차가 되는 시점까지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에 대한 언급을 안 하거든요. 네. 저는 이것만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이거 굉장히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주일을 네. 보냈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도 마음이 많이 좀 어느 정도 네. 상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맞아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추정은 되고. 그래서 함부로 뭐라고 네. 말을 못 하겠고 그것도 저는 일각에서는 또 이강인 팬덤에서는 또 손흥민 선수한테 가서 너가 빨리 괜찮다고 해라고 하는 압력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더욱더 하기 싫죠. 그렇죠. 그러면 더 이 문제가 더 그건 수렁으로 이강인을 가게 좋아해서 돼요.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컨대는 제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가 며칠 있다가 네. 입장을 얘기할 것 같아요. 약간 길들이는 거죠. 네. 약간 밀당을 좀 네, 하는. 네. 네. 왜냐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 그렇게 아닐까 해서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넓은 의미에서 좀 기강을 잡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사실 뭐 윈윈이 될 수도 네. 있으려나? 뭐 그렇죠. 네. 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뭐 저희가 탈의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마무리가 스포츠로 됐는데 저희가 오늘 2024년 2월에 발굴한 두 편의 영화 중에 첫 번째 영화 탈의 얘기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할까요? 좀 더 할까요? 아니 그 마지막에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네. 그 설영우인가 하는 네네네. 같이 탁구 쳤던 멤버 네. 거기 인스타그램에 가서 네. 어떤 분 댓글이 네. 그래서 탁구 누가 이겼어요? 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진짜 사람들 너무 약 올리는 방식도 가지가지네요. 다양합니다. 아무튼 저희 많이 약 올려 주시고요. 네. 저희도 좀.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음 영화로 만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화를 들고 저희는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